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 자기거래 금지 의무, 다시 말해서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제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4 나오고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고 나오는데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사 등과 회사의 거래 제한. 다시 말하면 이사만이 아니라 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들, 그죠? 등이죠, 등. 자, 그리고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회사와의 거래 제한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가 아무래도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그러니까 이 이사 등이 자기나 또는 뭐 자기 부인이죠. 제3자, 그 회사 입장이 제3자가 되는 거죠. 자, 제3자의 이익으로 거래를 한단 말이죠. 이사가 대표할 때, 행위를 할 때, 자, 자기나 제3자 이익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게 손해가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죠. 자, 그래서 거래를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법이 이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대주주에게까지도 이렇게 이제 확대한 어떤 사안이죠. 그래서 대주주 혹은 실질적으로 자, 이사 또는 대주주와 같이 회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런 자들도 자기거래 금지 의무에 포함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건 이제 대상자죠. 자,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들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사회이사,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또한 이사의 지위에 준하는 자들. 자, 퇴임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 퇴임한 이사까지는 요 자기거래 제한의 금지 의무에 해당 사항은 하지 않지만, 이사의 지위를,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자들. 자, 그리고 일시이사. 일시이사도 해당하고요. 일시이사도 이사거든요. 그리고 자, 이사와 회사와의 분쟁이 발생해서 그 이사가 가처분 결정,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받고,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 받았으니까 누군가 이사의 지위를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자들이, 선임되는 자들이 직무대행자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직무대행자는 뭐 이사의 직무 가처분 결정이 있을 때 선임되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자들도 이사 등에 해당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어떤 일정한 사유, 해산의 사유가 있어서 청산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사가 원칙적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청산인도 이사 등에 들어간다. 자, 그렇죠? 자, 그러나 이런 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의 취지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자, 이사나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입니다. 자, 이사가 나오고요. 그죠? 자, 주요 주주가 나오고요. 자, 이런 자들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까지 좀 확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나 주요 주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여기에 자기거래, 자기나 제3자의 이러한 이익으로 회사와 거래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범위자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2011년 개정상법이 좀 더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확대한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주요 주주라든가, 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그 자회사,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나 제3자 이익으로 거래하지 마라, 그죠?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자기 또는 제3자 이익, 뭐 정식은 이제 계산이라고 나오는데, 계산으로 하지 마라.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법률적인 측면에 법률상 효과의 귀속 그런 어떤 측면이냐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 효과의 귀속의 주체를 말하는 거냐 법률 효과를 귀속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면 경제적인 귀속이죠 그죠 자 경제상의 이익의 귀속 주체 경제상의 이익의 귀속 주체가 되지 말라는 거냐 그랬을 때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경우에 제3자의 대리인이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 하거나 제3자의 위탁을 받아서 회사를 거래하거나 자 그런 경우에도 아무래도 효과의 귀속 주체 제3자의 대리인으로 한다. 본인이 있고요, 그죠? 자, 대리인이 있고요. 자,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이 있습니다. 효과 귀속의 주체는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효과 귀속의 주체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겁니다. 그럼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하면 법률 효과 귀속 주체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사에게 이익이 있다, 경제상의 이익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거죠. 자기거래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제3자의 대리인, 제3자 위탁 이것도 자기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 효과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경제상의 이 귀속 주체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거래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건 해당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 자, 부담 회사에 대해서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를 합니다. 부담 없는이 여기에서는 좀 핵심입니다. 핵심 증여, 그죠? 뭐 이사가 그냥 2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짜리 아파트 한 채 주겠다. 이사가 회사한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사가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파트 한 채 2억짜리 하나 주겠다. 회사한테 증여하겠다. 부담 없어요. 부담 없어요. 그죠? 괜찮아요. 거래 금지되는 범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얘기를 바꿔가지고 자 2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짜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회사한테. 그러면 부담 있는 증여가 돼버려요. 부담 있는 증여. 이거는 부담 있는 증여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죠?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부담 없는 증여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부담 있는 증여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무이자 무담보에 금전되어 상계는 뭐 서로 채무 채권 한도 내에서 까는 걸 말합니다. 상계 괜찮다. 자, 채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것들은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행위할 때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표현법이 나오고 있고요. 과연 1인 주주도 나옵니다. 1인 주주. 우리 교재에서 1인 주주가 나오는데 이 1인 주주가 1인 주주인 이사. 자, 1인 주주인 이사죠. 1인 주주, 1인 이사니까 1인이 이사이죠. 이사죠. 이걸 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1인 주주인 회사니까 이사도 겸하고 있을 것이다. 여자가 회사와의 거래를 할 때, 그죠? 그러면 이때도 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것들에 이사의 승인이 필요한가? 승인이 필요한가? 이런 문제가 등장하는데 1인 주주인 이사가 회사와의 거래를 할 때는 이 경우에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인 주주니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거예요. 주주 전원의 동의, 그죠?
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그렇게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인 주주인 이사, 회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때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자, 결과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자, 어명의가 나오는데 어명의는 일단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죠. 그런데 과연 이 자기 거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죠? 자기 거래이란 직접 거래가 있고, 직접 거래가 있고, 간접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직접 거래는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간접 거래는 어떠냐?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간접 거래란 무엇을 간접 거래라고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교재에서 이사 이해의 제3자와 회사 사이의 거래예요. 자, 이사와 제3자와의 거래입니다. 회사와의 거래가 아니라 이사와 자, 제3자가 있는데 요 사이의 거래입니다. 이 사이의 거래예요. 근데 여기에 회사가 그죠? 회사가 보증을 쓴다거나 또는 연대 보증을 쓴다거나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간접 거래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차피 이것도 회사의 손해가 도래가 되는 거죠.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사와 제3자의 사이의 거래, 그죠? 이사 이해의 제3자와 이러한 회사 사이의 거래이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와 이사 이익이 상충한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자, 회사가 이사 개인의 채무 보증, 회사가 자, 이사 개인의 채무의 보증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간접 거래다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38례 역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면책적이든 중첩적이든 채무 인수를 하는 것.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사가 있고요, 그죠? 자, 회사 제3자가 있습니다. 제3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는데 이 관계에 채권 채무가 얽혀 있다. 이자가 채권자고 이자가 채무자가 되겠죠. 이사가 채무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채권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회사 입장에서 손해날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회사가 보증을 서는데 이 채무를 그죠? 이 이사가 채무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걸 면책적 채무인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자가 채무자로 여전히 머무르면서 회사가 채무자에 자 이렇게 중복되는 거죠. 자, 이것은 면책이 되는 게 아니라 중첩적이죠. 중첩적, 그죠? 중첩되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가 면책적 채무를 이사의 채무를 인수하든가 중첩적으로 같이 채무자가 되는 거죠. 인수한다든가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간접 거래에 해당할지라도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표현법이 되겠고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자기계약의 형태와 쌍방대리 형태가 나오는데, 자기거래가 아니고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두 명인 거죠. 회사가 두 명이고, 이사가 여기에서도 이사의 거래에 이 당사자가 돼서 거래를 합니다. 어느 회사 하나는 손해날 소지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쌍방대리 또는 쌍방대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 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해서 자기 개인 채무의 연대 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의자가 회사는 아니고 제3자가 되겠죠. 제3자가 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쌍방대표형이 됨으로써 이것도 자 회사의
실질적 손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간접거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면 이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사의 승인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사의 승인은 보통에 있어서의 이사의 결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때 회사에게 큰 손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결의가 필요하다. 자, 이 이사의 승인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죠? 자, 그러면 승인을 했다라고 했을 때 승인을 하게 되면, 자, 이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한 사안이다라고 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서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로 되는 거지만, 거래는 유효가 되겠죠. 거래는 이사의 승인이 있으니까 유효. 그러나 이사가 책임까지 면제되느냐, 책임까지 면제되느냐, 이건 아니죠. 이사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고 거래 자체는 유효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사의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사의 자기거래 금지 의무 이런 걸 공부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사의 승인 없는 자기거래의 효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5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사회의 승인 필요하다. 자기거래 할 때는. 그러나 이사의 승인이 없다. 그런데 자기거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자기거래의 효과, 그 효과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은 이제 그 통설적 견해 학설에 좀 대립이 있는데, 상대 모요설이 통설적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통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 학자들의 주장이 일반인의 시각까지 이렇게 다가와서 거의 상식 수준이다라고 할 때 통설,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사의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 행위는 회사가 있고 이사가 있고, 자, 요 거래한 거죠. 요거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요 회사와 이사가 제3자와 거래 행위를 한 거죠. 제3자가 등장했을 때. 그런데 이사의 승인이 없는 거죠. 그러면 회사와 요 이사 사이에는 무효라는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사와 이사 간에는 무효이지만 제3자와의 관계, 이 관계는 무효가 아닌 거죠. 제3자가 선이라면, 그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무효가 아니다. 이것을 상대 무효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의라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효라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유효다. 그러나 이자가 악이다 라고 한다면, 악의는 뭡니까?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거래를 했구나, 이 거래가, 그죠? 악의를 회사가 입증해라. 회사가 입증하면 악이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이때는 무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걸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사의 책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는 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거죠. 따라서 손해배상의 측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손해배상 이것은 면제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면책은 총주주의 동의입니다. 총주주의 동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문상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면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했었고요. 자, 제5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고요. 자,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의무,
이사의 의무를 지금 공부해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사의 보고 의무죠. 자, 그래서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다시 말하면 감사의 요구가 있다면 이 경우에 이사는 감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구했을 때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수동적 보고 의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한 로마자 2번에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감사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자, 회사에 손해가 끼칠 염려가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보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요구가 없어도 되는 거죠. 이것은 적극적 보고 의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고 의무는 이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감시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시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사는 아무래도 대표이사를 감시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대표이사는 또 이사를 감시할 의무도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이사의 감시 의무입니다.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이사의 서로 간의 감시 의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이사는 능동적인 측면에서 업무 담당 이사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자, 또한 이 경우 이 감시 의무는 법적인 의무라고 평가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사의 감시 의무가 있고 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이사의 감시 의무도 서로 간의 의무가 있다. 이사의 감시 의무, 요 감시 의무, 그죠? 이런 감시 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례도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사의 제5관 나오고 있고요. 자, 이사의 책임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교재에서 이사의 책임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회사를 최초로 세우는 발기인이 있죠. 이사의 책임과 발기인의 책임과 거의 동일시 흘러갑니다. 다만 발기인의 책임에 발기인의 책임과 거의 동일하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이사가 회사에 대한 책임이 하나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또 발생하게 될 겁니다.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죠?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되죠. 업무 집행과 관련한 손해배상. 회사에 대해서는 업무 집행과 동시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신주를 발행했을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요. 신주 발행할 때는 자본 충실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본 충실 책임이고, 그 회사 인수되지 않은 신주를 인수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제 실권 절차가 있기 때문에 납입담보 책임은 없다라는 측면에서 발기인의 책임과 조금 달라지는데요. 자, 그런 책임의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자,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그죠? 요거 하나고요. 자, 그리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요거 하고요. 그죠? 여기 이제 먼저 나오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 충실, 이런 어떤 편제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가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손배청 이렇게 줄여 이제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건 이사가 업무를 처리할 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입니다.
자, 일단 손해배상의 요건 자체가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그죠? 자,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정관은 정관 나름대로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정관 위배는 획일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겠죠. 자,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법령을 위반한 건 뭐냐? 또 두 번째는 업무를 게을리한 거죠. 옛날에는 이 게을리를 해태했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좀 쉽게 게을리 두 가지 책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고의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해태하거나 그랬을 때 이 경우에 그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연대 책임이죠. 상법의 원칙적 책임은 연대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과연 뭐 법령 정관 위배 이런 어떤 행위가 일단 어떤 의미로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 충실 의무를 위반했거나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그 교재에서 그것을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서 법령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자, 여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유라고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경업, 피지 의무 위반 같은 것도 이것 하나의 법령상 위반이었잖아요, 그죠? 경업 피지 의무 위반 또는 사업기회 유용 금지,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 그죠? 이런 것도 다 법령상 위반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아까 공부한 자기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도 금지되는데 취득을 하거나 특정한 자에게 불공정하게 신주를 인수하게 하여 다른 주주에게 또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그죠? 또는 뭐 분식결산, 분식회계 이런 거죠. 분식결산 또는 위법한 배당, 위법 배당 이런 것들이 다 법령 위반이다라고 논의하는 사안들입니다. 정관 위반은 뭐 정관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획일적 설명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고의 과실로 요건이, 그죠? 법령 정관을 위배했을 때 연대 이사들의 배상 책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과연 법령 위반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런 것을 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법적인 성질에서 요게 회사와 그 이사 간에는 이제 대표요 어떤 이인계약 관계거든요. 그러면 이임에 위반한 자, 채무불이행이냐, 이임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위반한 채무를 불이행한 거냐, 설이 있고요, 그죠? 법이 정한 특수한 책임이다. 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좀 다설적 견해죠. 자,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의무를 해태했을 때, 성관주의 의무를 해태했을 때, 예컨대 이사의 승인 없이 자기 거래를 했습니다. 그럼 법령 위반이죠. 근데 승인을 얻고 주의를 게을리해서 손해가 있었다. 그러면 승인 없이 했을 때 법령 위반이지만 이거는 이 경우에 자 게을리한 거죠. 그랬을 때는 손해배상의 문제가 등장하겠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자,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